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3장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이야기하고 똑서님이 4장 삶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해서 대중의 견해는 실제 통계와 왜 다른가부터 폭력 감소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3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이 되게 철학적이어서 좀 제가 읽고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똑자님은 저렇게 읽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의식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의식이라 함은 이제 첫 번째로는 기능적 그 능력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부 생각과 구별되는 이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든 사람은 의식이 없다고 보고 술 취한 사람은 의식의 일부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지일인데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관적 경험을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를 좀 들어보면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면 타인이 이제 기능적 의식을 보여줄 때 주관적 경험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예로 나오는 게 이제 개랑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면 쟤도 이제 감각이 있고 뭔가를 느낀다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요. 설치류 같은 경우를 보면 쟤는 좀 주관적 경험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식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사에서 일어난 지적 도약은 석기시대 이후 동일한 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제 6가지 시대 구분을 했는데 지금이 4번째 시대이고 우리는 몇만 년 동안 그 뇌에서 이제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발전은 했지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2030년대 이후에 신피질이 증강이 되면은 주관적 의식 자체가 심화될 것이고 이제 5세대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비와 감각질 그리고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어떤 사람이 감각질이 전혀 없다면 좀비라고 명명했습니다. 좀비는 개보다 인지 능력은 높지만 주관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못 느낍니다. 뭐 좀비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비들은 네, 그렇죠. 고통을 못 느끼고 뭔가 감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주관적 의식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 법칙의 영역과 질적으로 다르며 특정 정보 처리 패턴이 의식적 경험을 낳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외관적으로 구분이 되면 이제 쟤는 좀비니까 주관적 경험을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관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그 죄책감이나 뭔가 그런 걸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살인도 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주관적 경험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의식의 이제 이원론과 물리주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원론은 의식이 보통 죽은 물질과 완전히 다른 물질에서 생겨난다고 보고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리주의는 의식이라 함은 물리적 물질의 배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본질적으로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의 주관적 차원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차머스는 법원 형식론이라고 의식을 우주의 기본적인 힘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형심론은 절충적 입장으로 이원론과 물리주의의 이제 를 절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정론과 창발, 자유의지 딜레마라는 챕터인데요. 자유의지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미리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뭔가가 다 결정되어 있으면 내가 자유로운 의지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물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울프럼이 세포 자동자라고 이 결정론적 특성과 비결정론적 특성을 모두 지닌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책에 있는 표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공규칙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일어나는 게 이제 뒤에 것을 좀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있어서 1000번째 일어나는 것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근규칙이라 하면 여기서 규칙 110이라는 것을 이제 도표를 좀 보여주시는데요. 일일이 계산하는 것 외에는 1000번째 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적 행동과 불규칙적 행동이 섞여 있어가지고 창발이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멀전스라고 해서 단순한 것이 집단적으로 훨씬 복잡한 것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게 사고규칙이고 여기서 예로 이제 얼룩말의 그 얼룩무늬 같은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제 이게
앞에 뭔가 불규칙적 행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걸 예시로 들어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힘에서 생겨나지만 우리의 선택은 미리 알 수 없다. 이렇게 뭔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여럿이 될 수 있을까인데요. 자네와 우네가 운전하는데 뇌량이 절단된 경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좌뇌가 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 내 동일한 뇌 머리뼈 안에 좌뇌, 우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판단을 한다는 거를 이제 알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뇌는 어떤 결정을 고려할 때 제각각 다른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그거를 복합해서 이제 뭔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네와 우네가 있고 뭔가 판단해야 되는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층위에서 결정한 것을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식이 있는 두 번째 나는 정말 나일까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전에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라는 소설책을 읽었었는데 이 내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소설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서 그 설명하는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작별인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뇌의 한 부분을 전자적으로 정확하게 복제했다면 그래도 나겠죠. 근데 계속 복제를 해 나가서 내 뇌가 완전한 복제본이 컴퓨터화된 형태로 생긴다고 하면 이건 나일까요? 뭐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세우스의 배 사고 실험이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가 있는데 이제 널빤지가 낡아서 이제 하나를 교체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처음에 만든 배의 널빤지가 하나도 없고 전체가 이제 교체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원래의 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인데요. 우리의 뇌도 이제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몇 개월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신과 비교하면 뇌가 교체된 몇 개월 후에 나도 생물학적 버전의 두 번째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있는 나는 우선 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뭐 이것도 나일까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존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특정 난자와 특정 정자가 만나서 내가 될 확률은 200경분의 1이고 미세 조정된 우주에 살 확률은 천문학자 휴 로스가 그 표현한 것에 따르면 폐품 처리장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의 결과로 보잉 747 비행기가 완벽하게 조립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진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애프터 라이프라는 장이 나오는데요. AI 아바타의 한 종류로 레플리컨트라는 게 있는데 죽은 사람의 생김새, 행동, 기억, 스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이제 이 저자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뭐 기록들과 뭐 그런 걸 넣어서 이제 아빠 봇을 만들어요. 이게 레플리컨트인데 이제 여기서 대화한 내용을 잠깐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라베의 역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인간에게는 어려운 그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거나 연산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컴퓨터에게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AI에게는 얼굴을 기억하고 걸어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양손을 이용해 뭔가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라벨의 역설이었는데 지금 AI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놀랍게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라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그 로봇 같은 경우에 장애물 구간에서 민첩하게 달리고 점프도 할 수 있고 소셜 로봇은 인간처럼 생긴 얼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이제 AI 성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플리컨트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앞으로 이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5번째, 5번째 시대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하자는 의미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레플리컨트를 도입한다고 하면 누가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고, 이것도 인권이 있는 인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레플리컨트 이전에 있던 사람이 뭔가 계약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레플리컨트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 그리고 그는 사망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서
이제 나는 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와 상호작용할지, 무엇을 읽을지, 어디를 갈지 이제 결정하면서 나 자신을 형성해왔지만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약은 나의 생물학적 뇌가 선사시대의 삶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배우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트라우마,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취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의 뇌가 뭐 컴퓨터처럼 빨리 연산하고 뭐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감정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뭐 호랑이를 보면은 도망가야 한다든지, 이게 그냥 우리 뇌의 DNA에 쌓여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제약이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특이점이 온다면 이런 한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뭐 의학이 계속 발전돼 와서, 그리고 뭐 화장품이 있고 예술과 문학 등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력이 높아져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초지능 AI와 합쳐질 수 있다고 할 때, 이러면 디지털 기질의 백업을 할 수 있고 자기 수정 능력을 완전 실현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되고 우리의 삶은 생물학의 결함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단축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올 시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변화할 건지를 좀 미리 생각해 봐야겠다고 한 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은 내용이고요. 똑사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3장 읽으면서 3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식을 인간이니까 가지는 거고, 인간이 가진 의식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막 철학적으로 논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라고 결론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신피지를 컴퓨터와 인터페이스에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나가 완전히 복제된 의식을 가진 무언가가 탄생을 할 텐데, 그럼 그것을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똑장님이 말씀하셨던 김영하의 소설 작별인사의 철이와 같은 존재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내가 상상을 하고 어디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4장을 할 건데요. 4장은 삶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커즈와일은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개선시키고 있냐라고 봤더니요. 바로 기술이 모든 인류의 삶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켜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리고 저도 가끔 하는 말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살기 좋았다. 점점 살기가 팍팍해져.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왜 사람들은 세상이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이 커즈와일이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가 부정적인 사건만 부각시키고 인간은 사바나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그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술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개선해 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향상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해력과 교육 분야입니다. 초기에는 낮은 문해률을 보였어요.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문해률은 극히 낮았고요. 그 이유는 책 복제 비용이 높았고 생존인 우선인 사회에서는 글을 배우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요. 현대에는 자동 번역, 원격 학습, 자연어 프로그래밍, 원격 근무 등의 기술이 지식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고 호기심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문해력 확산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할판 인쇄술의 도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중에게 읽을 거리를 보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읽을 거리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800년경 전 세계의 문해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19세기 신문이 대량 보급되고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문해력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문해력은 87%, 선진국은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70년 이후에 평균 교육기간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50년간 컴퓨터 교육의 확산과 학교 교육의 가치 상승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 이런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해력과 교육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엔 생존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문해력과 교육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삶의 향상을 가져온 기술로는 수세식 화장실, 전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보급을 꼽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으로 위생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인류는 인분으로 인해서 식품 및 수자연 오염 때문에 많이 병에 걸렸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세식 화장실의 등장과 확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 보급이 있는데요. 전기는 인류 문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모든 혜택의 기반이 됩니다. 처음에는 도심에서 교외로, 농촌 순으로 전기가 확산되었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인류의 90%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기술의 한계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가 미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가 있어서 정보혁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보혁명 덕분에 우리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 급감하게 되었고 한 개인이 전 지구적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최소 한 대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덕분에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었고 지적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활 전반의 기술 확산 덕분에 인간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인간의 위생, 정보 접근, 생활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우리 인류의 향상에 가져온 분야로 의학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의학을 커즈와일은 기대 수명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항생제 혁명인데요. 인류 의학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은 바로 페니실린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니실린의 발견 덕분에 지난 1000년 동안의 인간 평균 기대 수명은 약 3배 증가되었고 특히 지난 200년 사이에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핵심 요인은 바로 이 페니실린이 외부 병원체를 피하거나 제거하는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명 증가의 정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노화의 종말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이제는 백신 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읽었었는데요. 이제는 지금 주요 질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즉 생활습관, 노화, 유전자 손상에서 비롯되는데요. 식습관, 운동, 보충제 등으로 이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는 운명을 잠시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선진국의 수명 증가 속도는 둔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이제 두 번째 생명혁명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AI, 생명공학의 결합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신약 후보를 발굴하고 임상시험 시뮬레이션을 하고 유전체 분석 자동화에 활용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비용이 이 AI 기술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는 의료 각 분야에서 혁명적인 속도로 진단 치료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향상을 가져왔냐면 바로 빈곤의 감소와 소득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곤의 감소는 전 지구적인 개선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최근 30년간은 극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곤과 소득의 변화를 보면요. 절대 빈곤율은 미국은 1.2%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빈곤율은 19세기에는 약 45%였고요. 1970년에는 약 12.5%로 급락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0%대로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빈곤선 자체가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지난 90년간 미국의 평균 실질 소득은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시간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이는 기술 발전이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로 인해서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바로 선택권의 확대인데요. 현대 소비자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 상승보다 선택할 자유의 확장이 더 큰 가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과 멕시코 음식 중에 나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권 자체가 바로 풍요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기술과 세계화의 결합으로 정보기술 덕분에 희귀 취향과 소수 취향의 시장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만화경 수집가가 이베이에서 전 세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기술이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실현할 자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내 역사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고 이는 근로시간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결과입니다. 현대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이유는 파트타임이나 워라밸, 자기개발 등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동시에 아동 노동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줄고 소득은 늘고 있고요. 인간은 더 짧게 일하면서 더 많은 선택을 누립니다. 여기서 커즈와일은 진정한 풍요란 단지 돈의 양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기술의 진보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을 이렇게 선택의 자유로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폭력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을 해서 폭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적인 번영과 폭력 감소를 얘기하는데요. 경제적 풍요는 폭력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안정된 삶의 전망이 있을수록 사회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요. 14세기의 서유럽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3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1명입니다. 미국 또한 1991년 이후 살인, 강력범죄 모두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 덕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깨진 유리창 같은 기물 파손, 이런 사소한 범죄를 방치하면 이 지역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더 큰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인데요. 이렇게 사소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캠, 휴대폰 카메라, 자동 총성 탐지기, AI 분석 기술로 이런 경범죄를 단속을 하면 폭력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전반에서 봐도 폭력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원시 부족 국가가 있는데요. 이런 원시 사회를 조사해 보니까 이들은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을 통해서 연 10만 명당 524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원시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큰 전쟁인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과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를 내보니까요. 연 10만 명당 독일은 144명, 일본은 27명, 러시아는 135명이었습니다. 원시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폭력이 악화된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앞서서 커즈와일이 말했던 사람들은 최근의 사건만 기억하고 과거에 더 극심한 폭력을 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역사적 근시안과 인지 평양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기술이 인류의 공감력을 더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책,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의 인간과 공감, 협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발전과 경제 풍요는
인간의 폭력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협력과 공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인류 문명을 진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폭력이 점점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반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기술이 우리 삶을 점점 좋게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